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 정광호전 펀드 매니저에 와 계십니다. 86번가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 사실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또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는 분이라서 나오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도 요목조목 꼼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사실 전저점을 한 번 더 위협하고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운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참여하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매니저님을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매니저님 뷰를 여쭤봤을 때 그때 저한테 들려주셨던 뷰가 저는 올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조언을 구하고 싶고 왜냐하면 맞았다 틀렸다보다 그의 시장에 대해서 내 뷰가 맞는 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매니저의 뷰가 올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이번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승자는 계속 승자가 되고 패자는 계속 패자가 되었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저금리가 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장되었던 이론이 증시가 순환한다라는 게 이제 없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 순환론이 아주 그게 사실 옛날 이론인데 되살아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금융 장세니 실적 장세니 그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역금융이 오느니 역실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 저는 지금이 역실적 장세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 역실적 장세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거의 지금 많이 지금 온 상태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증시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기가 네.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저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기존에 사실 시장 연초부터 좀 긴장을 다소 가지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포란 심리가 지배하고 있고 많이들 시스템 리스크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국면에서 또 매니저님 보시기에 기존에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던 그 낙제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아마 이번 분기 실적 나오는 거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해서 그럼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실적 장세의 후반이라고 하면 이후에 펼쳐질 순환들, 사이클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인 사이클들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가장 지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증시가 이미 빠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닥이라는 것도 뭐 저도 이제 여기서 뭐 한 차례 정도는 더 이렇게 위험하게 한 번 더 훅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뒤가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뭐 한 달, 두 달만 하는 게 아니니까 훨씬 더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점을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인플레인데 그 인플레라는 것을 70년대에 한번 봤었잖아요. 그때 당시를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년대 인플레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3번 있었거든요. 70년 초반에 높았던 적, 중반에 높았던 적, 그 다음에 후반 80년 초반에 거쳐서 높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랐더라고요. 그러니 인플레가 높을 때 시장은 이랬어요라는 걸 말씀들을 하실 때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좀 뭔가 일정 뭐 아주 이제 일부분만 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처음에 빠질 때에는 이제 인플레 피크를 찍고 4개월 뒤에 증시 저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0% 정도 증시가 빠졌다가 5, 60%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CPI가 6%가 넘었다가 3%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랠리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인플레가 12, 13%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러면서 증시는 또 빠지게 되죠. 그때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거의 뭐 4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또 이 인플레가 6%, 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랠리가 또 거의 한 60% 정도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때가 가장 폭력적인 인플레인데 14% 인플레가 나오게 됩니다. 무섭네요, 진짜. 네네. 근데 그때 놀라운 점은 증시가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어. 그리고 오히려
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가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 증시가 같이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 떼놓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인플레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이 올라가면 기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다음에는 좀 떨어지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70년대 내내 인플레가 높았어요라는 말은 맞아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내내 높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10년을 뭐 이렇게 장기간 비관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좀 많이 왔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좀 희망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70년대가 그렇더라. 예, 그래서 이제 좀 계속해서 조심하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빠진다든지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겁이 나고 막 그런 시장의 폭력적인 반응이 나온다든지라고 하면 그때 가면 아마 장기 불황들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네. 저는 뭐 그때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사실 이 말씀에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게 저는 사실 뭐 매니저님을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코너에서도 보지만 사석에 또 시장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깨 선배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금 비관에 좀 많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 역발상의 컨셉에 대한 용기를 조금씩 신중하게나마 내보낼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순환론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꺼냈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이제 왜 이 증시가 지금 역실적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그 이 우라가미 구니오나 아니면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소위 말해서 순환론을 제기를 한 거는 경제가 순환하는 주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간을 끊는 거에 따라서 누구는 60년짜리 정말로 헤게모니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서 몇 년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재고 사이클입니다. 재고 사이클이 약 한 40개월 정도. 네. 그래서 3에서 4년 정도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역실적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과잉 재고가 문제가 되어서 이를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아마 실적 같은 것들 들으셨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나이키가 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문제다. 이제 할인 판매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분기 실적이 많이 나쁠 것 같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재고가 엄청 늘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할인 판매를 많이 해야 돼서 실적이 심지어는 우리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만약에 이게 순환론이라는 게 이번에도 유효하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주 전형적으로 막바지에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과잉 재고를 노력이 나오고 실적은 많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국면에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그 이제 미국의 토탈 그 비즈니스 인벤토리라고 해서 총 재고가 있습니다. 그거가 당연히 이제 그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니까 재고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우상향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과거의 평균 이제 성장률을 가지고서 적정 재고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제로 재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더 좋아진다라고 낙관에 빠지게 되면 재고 증가 속도가 가팔라집니다. 계속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불황이 오면은 재고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럼 적정 재고 라인보다 확 내려가거든요. 코로나 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랐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가 급감해버립니다. 아무도 발주도 안 내고 있는 거 그냥 팔고 지켜보자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경기는 반등을 했고 장사가 한 개, 두 개 분기 잘 되기 시작을 하니 재고를 적극적으로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선을 이탈해서
굉장히 높게 지금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자체가 7월치까지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바는 아마 8월이나 빠르면 아니면 9월 수치부터는 이 증가 자체가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번에 실적을 낸 나이키나 마이크론이 8월 이제 분기 마감해가지고서 실적을 발표하는 데인데 벌써부터 할인 판매나 과잉 재고를 얘기해서 할인 판매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8월부터는 줄이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기로 놓고 보면 확 증가를 했는데 네. 월별로 놓고 보면은 6, 7월 근데 8월은 좀 내려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 또 소매 쪽을 보게 되면 그 전 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었을 때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가 재고가 너무 많다. 이 재고를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고 네. 실제로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 분기 아니고 지지난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재고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고 지난 분기도 재고 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내려오기 시작하고 마진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라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이게 지표가 확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8월 이제 산업 동향 발표된 거를 보면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았을 때 2018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생산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 증가율이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증가율 자체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증가는 많이 해요. 재고가 많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 증가율은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씩은 지금까지 정말 1년 이상 약세장이 되어 왔는데 그 긴 터널 끝에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숫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너무나 공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역실적 장세의 마지막 정도에 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사실 단기적인 뷰, 향후 1, 2개월 정도의 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여전히 CPI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CPI가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단기 쇼크가 한 번 더 오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정상의 길을 걷느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혹시나 매니저님께서 사실 상반기에는 CPI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해 주셨는데, 현재 관점에 보시기에 하반기, 지금 뭐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미국 CPI 방향성은 좀 어떤 변화나 어떤 경로로 보고 계시는지.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CPI의 경우에 좀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ISM 제조 PMI에서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 CPI를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숫자 자체가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음. 근데 CPI는 별로 그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관계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도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을요 1970년대를 그려보잖아요. 그때에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ISM 지표 발표 자체가 이게 좀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거랑 그런 코릴레이션 그려보기가 좋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중고차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를 볼 필요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워낙 작은 부분이거든요. CPI에서 구성하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침 문제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급등을 했고 CPI 상승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로 놓고 봐서 CPI가 상승한 부분을 기여도를 놓고 보니까 1등이 이제 그 주거비였고요. 2등이 그 다음에 에너지였었고 3등이 이제 식음료 같은 것들인데 이건 다 좀 규모가 큰 비중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보다 비중이 정말로 하찮을 정도로 작은 중고차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차하고 차량 관련된 것들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여를 크게 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별로 CPI에서는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선행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메나임 중고차 지수인데 네. 2에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이 지수는 지금 2달 전부터 해가지고서 좀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시차의 문제다. 이번에 발표되는 CPI 다음 주에 나올 거에서는 중고차가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CPI가 별로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 다음 달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과거의 관계성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결국 보는 건데 추세적인 그러면 하향을 확인할 수 있을 네네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것은 사실 예상이 안 됩니다. 네. 예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뭐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 말씀을 드리기에는 CPI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매니저님 관점에서는 CPI 하향을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 올해 시장이 하반기에 긴장감을 높였던 게 잭슨 미팅에서 결국 연준 파월 의장이 키베리 많이 높인 금리를 하향할 거란 기대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기대를 빨리 부셔라는 코멘트를 해줬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이었는데 만약 데이터가 명확한 하향이 확인된다면 그런 금리 정책도 조금 톤 다운되는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방향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소위 이제 비둘기 피봇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생각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고 예, 예. 계시는군요. 근데 요거를 타임라인까지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짚어보게 되면은요. 네. 사실 지금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이 가장 좀 악재들이나 우리가 겁낼 만한 것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장 이제 유럽에서 CPI 나온 건 높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내일이면은 그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지금 뭐 방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던데 그 전에 나온 것들의 추이를 봐서는 아마 내일 고용 데이터가 또 역시 저는 뜨겁게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 그래서 임금 인상률도 여전히 좀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구조적인 임금 이제 임금발 인플레이션 스티키한 거가 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겁을 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매파적이었던 이제 그 지난 FOMC의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얼마나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했을까라는 거고 사실 그 다음 날에 나올 CPI는 그 어떤 또 요소가 튈지 모릅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10월하고 11월 초에 걸치면은 실적이 나올 텐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실적이나 향후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올 시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게 됐을 때 어디서 그러면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10월달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될 CPI가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보시면 한번 낮게 나왔다가 예상 대비 또 높게 나오고 이번에 낮게 나오는 이거는 핑퐁이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소위 말해서 믿을 만하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기에 근데 FOMC는 다음은 11월 초거든요. 두 달치 데이터를 못 봐요. 그러니까 10월 CPI는 11월 초에 이제 10일 넘어야 나오는데 FOMC는 그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 주 나오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비둘기 피보팅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0월도 좀 혹은 10월은 아니더라도 11, 12월이 좀 낮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12월 FOMC 때에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비둘기 피보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고 그 증거가 그냥 뭐 연준은 완전 80년대 같이 70년대 말 같이 그 다음에 폴 볼커처럼 할 것 같이 말하던데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비둘기 피보팅 가능성을 이미 지난 FOMC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연준이 지난번에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점도표 올해 2번 남은 회의에서 125bp 인상할 걸로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19명이 그거를 찍었는데 10명은 125 이상을 찍었고요. 네. 9명은 100 이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달리 말하면 125 이상을 찍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100 이하로 찍으면 125가 아니라 100이 됩니다. 두 번 회의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회의에서는 뭐 11월은 75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12월에서는 50이 아니라 25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점은 Q&A에서도 나왔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이 어땠냐 하면은 점을 찍은 걸 보니까 다음 회의는 그러면 올해는 125 올리겠다고 했는데 두 번이 남았으니 75, 50. 이듬 회의는 한 번 더 올리겠다고 했으니 그럼 75, 50, 25인 거냐라고 했었을 때 파월 의장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도 보게 되면은 125가 아니라 100에다가 찍은 큰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당장 회의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CPI 숫자를 보고서 12월 회의에서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지는 그런 기대감은 11월 정도에 역실적이 피크를 지나게 되고 그래서 연말에는 생각보다 강한 랠리가 올 수 있다. 그걸 다 지나고 나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야, 연말에 랠리가 오면 따뜻한 겨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타 랠리가 산타 랠리가 되고 될 수도 있고. 아주 따뜻한데 그게 될 수가 어. 있는 것이겠죠. 매니저님이 정말 올해 시장 보수적으로 보셨고 신중하게 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온기 혹은 용기에 관한 얘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굉장히 감명 깊게 좀 감동하며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사심이라기보다 시장에 좀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여쭤보고 싶게 되는데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결국 요즘 파국,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산위기 겪고 있는 게 루머가 아닌 현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강원도 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증했던 채권들 일부에서도 상환이 딜레이되는 사태들 이런 불안한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그 더 큰 위기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계속해서 뜨겁게 얘기 나왔던 크레딧 스위스의 프리미엄이 뛴다 이런 이야기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모로 고금리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여나 매니저님께서는 그러한 위기나 예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이슈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무슨 부채 연계 투자라든지요, 영국에 혹은 CS가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안 좋았다라든지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는 정말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 뭐 소위 이제 몇몇 투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발가벗고 수영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이 끝을 향해 갈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뭔가 여기에서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문제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정말로 이 엄청나게 쌓아왔던 저금리 속에서 부채의 위기가 크게 한번 터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금리가 정말로 여기서 CPI를 못 잡아서 훨씬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규제 완화가 너무나도 많이 되어 가지고서 정말로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2007년 8년 같은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굉장히 촘촘하게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북만 보셔도 에퀴티 대비해 가지고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 레버리지의 정도가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융기관은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안 좋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점이 과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전만 그 이제 과거 같이 무리한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안 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물론 레버리지드 론 시장은 말씀해주신 이제 VC나 PE 쪽이 연관된 거는 레버리지드 론 시장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엮였는지 알겠지만 그런데 그 시장 자체가 깊은 침체로 가지 않고 말단 침체에서 그치고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PI나 이런 부분, 물가 같은 부분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긴축 자체의 속도도 많이 느려지거나 혹은 비둘기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면 뭐 그런 점들까지 전이가 극단적으로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요? 최고의 네. 시황이죠. 네, 네, 제가 들으면서 늘 이게 너무 제가 감탄이 나오니까 그걸 음. 숨겨야 될 정도로. 네. 사실 나오기 전부터 다 계속 이분 나올 때가 좋다. 본인 배운다 했거든요.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밤에 모시기 힘든 분을 네. 모셨네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분 중에 한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들으면서 이게 미술을 감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네.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글로벌 라이브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님 요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투자자에게 이런 메시지는 좀 전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에서 전 충분히 메시지 전달 받았는데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보다는 간결한 메시지 차원에서 좀 전달받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아주 간결하게 좀 메시지를 조금 전해주시면 네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 좋을 때 밀린 숙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제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안 될 거야 했던 것들도 종종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나 부정적인 시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더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우리 문제가 더 잘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보았을 때는 증시가 침체에 빠진 이후에 항상 저점을 한국이 먼저 잡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빠졌습니다. 네. 그러고 반등도 항상 먼저 했었고요. 그 반등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특히나 뭐 증시 전체 보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들, 지배구조나 일반 주주, 소액 주주에 대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도 생각보다 이번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선물 받으면은 그건 좀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었던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에서 해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조금씩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기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방향. 아까는 너무 사보자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그냥 장을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는 분들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부정적인 시기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돈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또 매니저님께서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또 저희랑 나눠주신 거니까 이건 맞다 틀리다가 보다는 현재 시장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고 네. 불안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도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니저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찾아주십시오.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저희 정광훈 매니저님과 시황 얘기 나눠봤고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저도 너무나 알고 있고 제가 주관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2부 나눠준 시장에 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12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뭐 단일 종목들을 300억, 400억 정도 주식을 뭐 많이 살 때 1000억 이상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내로 보더라도 지금의 시장은 예외적으로 힘든 시장이거든요. 지난 10년의 경험 내에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장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기에는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금리로 인한 노이즈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나쁜 뉴스들 또 투자자들의 부정적 심리적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내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언제나 고객님들에게 힘들 때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는 역할을 해왔지만 요즘은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또 넓은 시황을 가진 매니저님께서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10월과 11월 용기를 내볼 때가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는 게 저는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2부 코너는 꼭 한 번 더 되새겨서 보시기를 그게 지금 시장 그리고 개인의 투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이번 코너는 꼭 한 번 더 경청해 보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는 또 부사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브리핑을 볼 거니까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